어, 우리가 지금 이 토론회를 하는 이 장소는 여러 가지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1970년대 초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 민주화를 염원하는 수많은 분들이 이 건물 1층에서 소위 부활절 위장 결혼 사건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열어서 민주화 선언을 발표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인간적이고 평등하고 자유롭고 그런 세상을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희생을 치러했던 역사적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스텔라 데이지오 이 토론회를 이곳에서 가지게 되는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대책에 대해서 우리 발제하시는 분들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첫 번째로 우리 국가의 의무 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토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체제를 만들고 운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모든 국민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단 한 명의 국민의 생명도 재난으로부터 또는 다른 어떤 사고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가 체제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세금을 내고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고 또 공동체 일원으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가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국가가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우리는 촉구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마땅히 그런 행동을 해야 자기 존재 이유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라고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고 각종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종이 되고 깊은 바다 속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시민이고 우리 이웃입니다. 그러면 국가는 마땅히 최선을 다해서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그 유해를, 그 생명을 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공동체에 대한, 이웃에 대한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토론회를 계기로 다시 한번 정말 이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함께 행동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다시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함께 숨쉬고 함께 살았던 우리 이웃이, 우리 아들이, 우리 동생이 저 깊은 바닷속에 4년째 잠겨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존엄을 해치는 일입니다. 우리의 존엄을 위해서라도 마땅히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건지고 구하고 모셔와야 합니다. 우리들 곁에서 잠이 들어도 우리들 곁에서 잠이 들고 살아도 우리들 곁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우리 시민의 의무이고 또 우리 모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이런 사실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속에 국가를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해결의 큰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스텔라데이지오 대책위원회 정책위원이시고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이신 송경영 신부님의 연은 발언이셨습니다. 오늘 인권의 눈으로 보는 스텔라데이지오 침몰 참사 토론회는 크게 3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1부에서는 실종선원 가족이신 허경주 저희 스텔라데이지오 대책위원회 부대표이신 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요. 2부에는 두 번의 발제 한상희 교수님과 오지원 변호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3부에서는 종합토론으로 이어질 계획입니다. 첫 번째 스텔라데이지오 1차 심해 수색과 그 후라는 제목으로 저희 스텔라데이지오 대책위원회 부대표이신 허경주 부대표님께서 다음 순서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스텔라데이지오 대책위원회 부대표를 맡고 있는 허경주입니다. 스텔라데이지호의 2등 항해사였던 허재용의 둘째 누나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인권의 눈으로 보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토론회를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하다가 인권위의 진정까지 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이후 1차 심해 수색의 경과,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대책위의 노력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스텔라데이지호는 많이들 아시듯이 2017년 3월 31일 갑작스럽게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던 화물선입니다. 유조선을 개조했던 화물선이죠. 굉장히 특수한 형태의 선박이고 이런 선박이 전 세계에 매우 드물었습니다. 전 세계에 52척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선박은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듯이 갑작스럽게 물이 새고 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만 남긴 상태에서 급격하게 침몰하고 연락이 두절되었고요. 그 이후 2019년 2월에 남대서양에서 1차 심해 수색을 실시한 이후 선박이 침몰한 잔해를 발견하면서 단순히 침몰 추정이었던 상태에서 침몰함이 확인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 수색을 하면서 조타실 근처에서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그 유해를 수습하지 않고 돌아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책위는 2차 심해 수색을 통해서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 원인을 명확하게 밝힐 것, 그리고 이 유해를 비롯하여 또 다른 선원들의 유해를 수습해 올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텔라데이지호의 1차 심해 수색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심해 수색은 굉장히 어렵게 시작이 되었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1차 심해 수색이었고 선박이 침몰했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국가가 예산을 투입했던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에서는 선례가 없는 일을 하기 힘들다면서 굉장히 난색을 표했었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 수색이 정말 난항을 거듭하다가 시작이 되었고, 그때 외교부와 해양수산부에서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던 1차 심해 수색의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침몰 원인 규명, 그리고 두 번째, 선원들의 생사 확인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목적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음에서 사진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데이지라는 이름이 쓰여 있는 선체 조각입니다. 이 선체 조각이 발견된 곳은 심해 3,500m 정도였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바다 깊은 곳에 침몰해버린 선체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라면서 심해수색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업체에서는 미국의 오션 인피니티사라는 전문 업체가 용역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이 심해수색을 수행을 했었는데요. 이 오션 인피니티사는 심해수색을 시작한 지 단 3일 만에 선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스텔라데이지호가 마지막 조난 신호를 발생했던 지점으로부터 약 1km 정도 떨어진 지점의 해저에서 이 배 선체를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이 선체를 발견하고 난 뒤에 그 같은 날 역시 근처에서 블랙박스 캡슐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실 스텔라데이지호에 탑재되어 있던 블랙박스는 총 2개였습니다. 블랙박스 본체는 조타실 내부에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블랙박스 캡슐은 선체의 옥상 부분에 같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발견해서 수거했던 블랙박스 캡슐은 선체 옥상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블랙박스는 최종적으로 복원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이 블랙박스 데이터 복원을 시도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데이터 칩이 균열되어 버렸고 그를 통해서 데이터 복원까지 실패하게 되었던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찾아보기 드문 희귀한 사례라고 하면서 그 업체에서도 굉장히 의아함을 표시했었습니다. 당연히 대책위에서는 이 블랙박스가 훼손되게 되었던 원인을 반드시 밝혀달라라고 정부에 요청을 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블랙박스 데이터가 훼손되게 되었던 원인을 규명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실 이 스텔라데이지호의 데이터 칩이 왜 갑자기 균열이 되었을까? 이것이 왜 훼손되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는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블랙박스를 수거했던 사례와 영상을 비교해 보더라도 스텔라데이지호의 이 블랙박스를 수거하고 그 이후에 다루었던 과정에서 업체의 이상한 점들이 참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까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칩의 훼손 원인을 찾는 데 소극적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스텔라데이지호에는 블랙박스가 한 개 더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하기 이전 조타실 내부 사진입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박스 체크가 되어 있는 것처럼 스텔라데이지호 블랙박스 본체가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1차 심해수색 이후 조타실 내부를 촬영했던 영상에서는 블랙박스로 추정되는 물체가 바로 여기 바닥면에 떨어져 있는 모습까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블랙박스 본체를 찾아서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도 2차 심해수색을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텔라데이지호의 조타실 근처에서 발견되었던 유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유해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습을 하지 않고 돌아왔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텔라데이지호의 1차 심해수색 당시 목적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침몰 원인 규명. 이것은 침몰 당시에 침몰하고 난 이후에 선체를 촬영한다든지 혹은 그 이외의 다른 증거 자료들을 거의 수집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1차 심해수색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선원들의 생사 확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유해를 수습해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목적 역시 달성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1차 심해수색 영상을 추후에 다시 복귀하다 보니까 조타실이 굉장히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이 조타실 부분은 거의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해저면에 고스란히 안착해 있었고요. 그리고 심해수색 영상이 요 깨져 있는 창문 틈을 통해서 로봇 카메라가 팔을 안쪽으로 디밀어서 그 안쪽을 쭉 촬영한 영상이 남아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본다면 이 조타실 내부에 남아있었던 집기들이 유실되지 않고 그대로 조타실 내부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마샬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우리나라 선박이기는 하지만 편의상 선적을 마샬 제도에 등록한 선박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샬 제도에서도 이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국제 해사기구에 제출하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마샬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스텔라 데이지오 침몰 당시에 구조되었던 2명의 필리핀인 선원들이 증언한 내용에서 자신들이 침몰 직전 조타실 내부에 11명의 선원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서 한국인 선원은 총 5명이었었고요. 바꿔 말하면 선박이 급격하게 침몰을 했고 조타실이 너무나도 멀쩡한 모습으로 남아있고 그 안에 11명의 선원들이 남아 있었다면 우리가 2차 심해 수색을 했을 때 조타실 내부에서 11명의 선원의 유해를 수습해 올 수가 있다는 말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차 심해 수색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한국인 선원 5명 플러스 필리핀 선원까지 11명의 유해를 데리고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교부는 해수부와의 공동 보도자료에서 냈었던 2가지의 심해 수색 목적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가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텔라 데이지호는 2차 심해 수색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유해 수습에 대해서 외교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유해가 발견되자마자 바로 우리가 외교부 담당 과장을 만났었어요. 그때 그 과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해 수습 자체가 필요한 건지 검토 중이다. 저희는 정말 그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길을 가다가 등산을 하다가 만약에 사람이 유해를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할 겁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그 유해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서 모든 경찰력을 동원을 하겠죠. 하지만 유해 수습 자체가 필요한지를 검토한다라는 이 외교부의 발언은 굉장히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또다시 말이 약간 바뀝니다. 심지어 외교부 국장은 이 유해가 사람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르다며 유해인지 아닌지 똑같은 물체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진다면서 사람의 유골임을 부정하기까지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유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너무나도 뚜렷하게 다리뼈 그리고 골반뼈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뼈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보는 물체, 똑같은 물체도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외교부의 입장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가족들이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해 수습을 계약서에 넣지 않았다라고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가족들이 유해 수습 요청을 안 했다? 아니요. 외교부가 정부가 우리 가족들에게 그렇게 깊은 바닷속에서는 유해를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저희들은 그 깊은 바닷속에서 유해를 발견하는 게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유해를 수습해달라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산 한도 내에 유해를 수습하도록 포함하는 계약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라는 것이 외교부의 발언인데요. 처음에 예산을 그렇게 잘못 짠 것도 역시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저희 가족들이 예산을 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외교부는 다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외교부 담당 서기관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필리핀인이라서 유해를 수습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필리핀인이면 수습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뿐만 아니라 필리핀인이라고 어떻게 확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수습을 해서 DNA 분석을 해봐야 이 사람이 필리핀 사람인지 혹은 한국 선원인지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은 채로 필리핀인이기 때문에 수습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역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외교부의 태도에서 가장 모순되고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외교부는 심해수색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유해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계약을 체결하기 50일 전 심해수색업체 오션인피니티가 대한민국에 와서 제안평가 발표회를 합니다. 그때 당시 해경에서 질문이 있었다고 해요. 유해가 만약에 발견될 수 있느냐, 발견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때 그 업체의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그물 등을 활용해서 유해를 수습할 수 있다라고 설명까지 했다고 해요. 즉 외교부, 해경, 해수부 모두가 다 유해가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했죠. 그런 상태에서 외교부는 계약서에 유해 수습에 관한 조항을 넣지 않고 체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실제로 유해가 발견되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담당 과장은 유해 수습 자체가 필요한 것인지 검토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시간을 끌었죠. 결국에는 오션인피니티라는 회사는 무려 48시간 동안 현장에서 대기를 하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의지가 부족해서 유해를 수습하라는 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업체는 현장에서 철수하고 맙니다. 결국에는 유해를 수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외교부가 먼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유해를 수습할 수 있는 기술도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를 수습하지 않은 것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일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텔라 데이지호가 침몰하고 난 이후 1차 심해 수색을 어떻게 진행하고 유해가 발견되었는가 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떻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까지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침몰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할 것, 그리고 유해를 수습해 올 것. 이를 위해서 2차 심해 수색을 제대로 실시할 것입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저희 대책위에서만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어 2019년 7월에 21대 국회에서는 국회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스텔라 데이지호 1차 심해 수색 평가에 관한 여야 5당 합동 공청회였었고요. 이때 당시 공청회에서 나왔던 결론은 이겁니다. 1차 심해 수색은 실패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경험이 없었고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차 심해 수색을 해야 한다. 2차 심해 수색을 통해서 침몰 원인을 분석하고 유해 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국회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2020년 정부 일반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올렸던 스텔라 데이지호 2차 심해 수색 예산 100억 원을 모조리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22대 국회에서 작년 다시 한번 공청회가 열립니다. 2020년 9월에 열렸던 스텔라 데이지호 2차 심해 수색 추진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는요. 무려 19분의 국회의원들이 함께해 주시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존하는 과학적인 기법들 그리고 장비를 활용해서 충분히 스텔라 데이지호의 침몰 원인을 밝히는 것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조타실 내부에 남아있는 유해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기술이 있다. 즉 대책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그저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과학 기술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며 해양 선진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충분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청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번에도 또다시 2021년 정부 일반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스텔라 데이지호 2차 심해 수색 예산 100억 원을 전액 삭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재부 2차관 안일환 차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군인이나 경찰이 아니라 민간 선사의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하면서 결국에는 다시 예산이 삭감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2020년 3월 결국에는 저희 스텔라 데이지호 대책위의 공동대표인 허영주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게 된 겁니다. 이렇게 국가가 유해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고 있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서 저희 스텔라 데이지호 대책위 가족들의 행복추구권, 기타 인간다운 권리 등이 침해당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진정을 넣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스텔라 데이지호의 2차 심해 수색을 줄기차게 요청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스텔라 데이지호의 2차 심해 수색을 하는 것, 그리고 명확하게 침몰 원인을 밝히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스텔라 데이지호는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유조선을 개조한 화물선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문 배입니다. 이런 배들은 전 세계에 고작 52척밖에 없었다고 하죠. 이런 초대형 화물선이 갑작스럽게 침몰했던 것이 스텔라 데이지호입니다. 결국 최초의 침몰 사례죠. 이렇게 최초로 침몰했던 선박의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야 그 이후에 또 다른 선박들의 사고가 재발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스텔라 데이지호의 침몰 원인 규명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텔라 데이지호가 어떤 상태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침몰 당시 침수 위치로 지목되었던 곳이 2번 좌현인데요. 그 좌현 안쪽의 부위 사진입니다. 굉장히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낡고 녹슬고 찢어지고 이런 화면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배만 운이 없어서 침몰한 것이냐? 이 배만 문제가 있었다면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의 원인을 밝혀서 다른 배의 사고를 막자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또 다른 배들 사진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텔라 유니콘호입니다.
네, 요거 개조선 부위에서 이렇게 개조선 자체가 스텔라 데이지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개조를 한 선박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제적으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로이드 해사일보라는 신문의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서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개조 화물선에서 발생한 결함 중 43%가 폴라리스 쉬핑의 선박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2척밖에 없었던 초대형 개조 화물선에서 43%의 결함이 단 폴라리스 쉬핑 소속의 선박에서만 발생했다는 것은 폴라리스 쉬핑이 그만큼 선박의 안전관리 유지 보수에 열악했다는 반증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 다른 사례인데요. 영국의 학자가 일본에서 있었던 어떤 전 세계적인 국제 포럼에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개조 선박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내용으로 발표가 진행이 되었고 그때 예시로서 나왔던 선박이 세월호 그리고 스텔라 데이지호였습니다. 이 학자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전체 선박 사고의 절반에 대해서 개조 선박들의 4.4%가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개조한 선박은 그 자체로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폴라리스 쉬핑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선박 회사는 전 세계 52척 중에서 총 30척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화면에 보시는 것은 폴라리스 쉬핑이 보유하고 있었던 선단들이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현재 폴라리스 쉬핑에서는 본인들이 데이지호 침몰 이후에 다른 개조 화물선들을 폐선 처리하면서 더 이상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폴라리스 쉬핑의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20년 4월 기준으로 여전히 14척의 개조 화물선이 운항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스텔라 데이지호뿐만 아니라 스텔라 유니콘호 이렇게 침수해서 운항 중에 물이 새고 있는데 시멘트로 땜질하고 그냥 운항하라고 했던 회사가 폴라리스 쉬핑입니다. 스텔라 퀸호 운항 중에 배 갑판 위로 분수가 치솟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저 운항을 강요하는 회사가 폴라리스 쉬핑입니다. 즉 다른 개조 화물선들에서도 계속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또 다른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스텔라 삼바호라는 배는 발전기에서 화재가 나서 무려 한 달 동안이나 선원들이 바다 위에서 표류하는 위험한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스텔라 배너라는 배가 브라질 앞바다에서 사고를 당했고 결국에는 그 배를 어떻게 견인하거나 수리하지 못한 채 브라질 앞바다에 침몰시켜 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개조 선박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폴라리스 쉬핑은 이렇게 선박이 계속적으로 사고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침몰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를 통해서 다른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미 사고가 났던 선박들을 폐선시키려고만 합니다. 이렇게 폐선시킴으로써 더 이상의 사고를 막고 그리고 난 뒤에 스텔라 데이지호의 침몰 원인을 수사하려는 노력조차도 물거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폴라리스 쉬핑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만 그러냐? 아니요. 또 다른 선사 장금상선입니다. 이 선사에서 가지고 있었던 신호 글로리호 작년 7월 달에 역시 브라질 앞바다에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장금상선 역시 폴라리스 쉬핑과 똑같이 이 신호 글로리호를 그저 폐선시킴으로써 원인을 밝히지 않고 그저 덮어버리기, 꼬리 자르기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개조 화물선들이 사고가 나는 사례가 연이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남아있는 다른 선박들에 탑승하고 있는 선원들의 안전, 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스텔라 데이지호의 2차 심해수색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심해수색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그 심해수색 비용에 대해서는 누가 부담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외교부 국장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대책위에선 계속 국가가 먼저 심해수색 비용을 선집행하세요. 그 이후에 폴라리스 쉬핑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외교부 국장은 그때마다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죠. 세월호도 구상권 청구가 안 되는데
스텔라데이지오가 어떻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런 말만 앵무새같이 반복을 했었어요. 하지만 다행스럽게 2020년 1월 세월호에서 구상권 청구를 인정하는 1심 법원 판결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이후에는 더 이상 외교부 국장이 똑같은 얘기를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이 판례가 새로운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스텔라데이지호의 심해 수색은 폴라리스 쇼핑이 비용을 먼저 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국가가 먼저 비용을 대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폴라리스 쇼핑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으로 가야죠. 그 이유는 기업이 영업이익만을 위해서 안전을 경시하고 선원들의 목숨을 그저 단순한 비용으로 여겼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기업이 지게 하는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스텔라데이지호로 인해서 폴라리스 쇼핑은 굉장한 사업 이익을 얻었습니다. 구상권으로 인해서 심해 수색 비용 100억 원을 부담한다고 해서 이 폴라리스 쇼핑이 회사가 망가지거나 문을 닫거나 그런 회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스텔라데이지오 침몰로 인해서 이미 폴라리스 쇼핑은 446억 원이라는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이 보험금을 시드머니, 종잣돈으로 해서 계속 영업을 확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를 통해서 작년도 2020년도에는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폴라리스 쇼핑은 역시나 역대 최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합니다. 무려 1,508억 원, 1,500억씩 영업이익을 남기는 회사예요. 그런 회사가 100억 정도 심해 수색 비용 부담한다고 해서 망가지지는 않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스텔라데이지오 침몰 자체는 폴라리스 쇼핑에게 굉장히 사업적으로 기회로 작용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데이지호가 침몰하고 난 이후에도 가해자인 회사에게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도 몇 차례가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스텔라데이지오 침몰 당시 철광석의 화주였던 브라질의 회사 철광석 회사 발레에서는 데이지호 침몰로 인해서 폴라리스 쇼핑에게 앞으로 20년 동안 장기 계약을 시혜적으로 계약 체결까지 해줍니다. 그를 통해서 폴라리스 쇼핑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약을 따낼 수가 있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도를 갖추게 된 거죠.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폴라리스 쇼핑은 충분히 심해 수색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직접 심해 수색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폴라리스 쇼핑에게 직접 심해 수색 비용을 먼저 부담하도록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네가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비용을 감당하게 한다면 과연 그 심해 수색이 공정하게 진행이 될까요? 제대로 진행이 될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에서 먼저 선집행을 하고 이후에 폴라리스 쇼핑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통해서 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선례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 그리고 그 이후에 1차 심해 수색과 그 경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게 되었던 경위, 그리고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 수색을 반드시 진행해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폴라리스 쇼핑이 어떻게 책임을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해서 형사재판과 혹은 침몰 원인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보시면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형사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해양안전심판원이라는 곳에서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를 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목적으로 해양안전심판이라는 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 재판을 먼저 놓고 본다면 최근에 뉴스 등에서 폴라리스 쇼핑 대표 6개월 실형받았다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 재판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로 인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하기 이전에 당연히 선박에서 침몰하기 이전 수많은 전조 증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전조 증상을 해양수산부에 신고했는가 안 했는가를 가지고 다투었던 재판에서 폴라리스 쇼핑 대표가 선박에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그것이 유죄이다라고 나왔던 재판입니다. 침몰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검찰이 여전히 5년째 기소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선박안전법 그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최근에 2심 판결에서
김한중 대표에게는 6개월 징역의 실형이 나왔고 김춘만 부사 회사본부장에게는 8개월의 징역 실형 그리고 1,500만 원의 추징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 재판이 있고 난 이후에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평가가 사회에서 많이 들었었어요. 이렇게 선박이 침몰하고 난 뒤에 선사의 회장 대표자에게 실형을 내렸던 사례가 국내법상 최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고요. 하지만 이 재판은 2심이었고 현재 검찰 측과 피고 측 양측이 상고를 해서 30일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대법원에서 다시금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선박안전법 위반 사건인데 피고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쪼개서 분리 진행되었던 사건이 있어요. 한국 선급의 검사원이 스텔라 데이지호에 검사를 했는데 이것이 허위 검사였다라는 내용의 재판인데요. 이것은 다음 달 8월 20일에 2심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심에서는 이 재판이 무죄가 나왔었어요.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스텔라 데이지호의 안전검사를 제대로 했다면 과연 이 배가 침몰했겠는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한국 선급의 검사원은 스텔라 데이지호가 침몰하기 이전에 그 침몰을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보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텔라 데이지호가 침몰하게 된 것인데 그에 대해서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고 지금 현재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텔라 데이지호에 대한 형사재판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해양안전 심판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국내용이 있고 그 국제적으로 보고하는 용이 있다고 해요. 국내용으로 보고하는 것은 여기 보시듯이 부산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침몰에 대한 원인조사 보고서가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해양 심판을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침몰 원인 조사는 내부적으로 끝났다고 하고 심판은 제기가 되었으나 아직까지 심판 일자가 잡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진행하게 되는 침몰 원인 조사는 우리나라 국내용이 아니라 국제해사기구에 보고하기 위한 용도인데요. 이 보고서는 아직까지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조사 원인에 대한 내용이 말씀드렸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선박안전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에 관한 신문기사였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선박회사 대표가 실형 선고를 받았던 첫 번째 사례였었다고 해요. 그를 통해서 저희는 사법부가 스텔라 데이지호의 선체 결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판결문에서 인정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유는 너무 극대화하고 그리고 탐욕에만 눈이 멀어있던 기업, 이런 해양 기업들이 지금까지 선원들의 안전이나 목숨을 너무나도 경시해 왔었던 그런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저희들 스스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박안전법 실형 선고를 통해서 저희는 스텔라 데이지호의 선체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텔라 데이지호의 2차 심해 수색이 더 필요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체 결함이 있었다면 그 선체 결함이 구조적인 개조로 인한 문제인가까지 완전하게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또 다른 선박들이 침몰하는 사고를 미연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저희는 스텔라 데이지호 2차 심해 수색을 반드시 실시를 해서 침몰 원인도 밝히고 플러스 저희 가족들을 조타실에 남아있을 11명의 선원들 중에서 저희 가족들, 그들을 마주 모시고 와서 저희 가족들에게 인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은 제1부 순서로 스텔라 데이지호 1차 심해 수색과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스텔라 데이지호 대책위원회 부대표이신 허경주 부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후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스텔라 데이지호 심해 수색과 기본권, 그리고 재난 실종자 가족의 인권과 국가의 책무라는 제목으로 두 분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순서상 먼저 한상희 교수님께서 하시기로 돼 있었는데요. 저희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먼저 생명안전시민넷 법률위원장이신 오지원 변호사님께서 먼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지원 변호사입니다. 네네. 여기는 안 띄워지는 거죠? 저희 그 자료집을 보면서, 네네. 사실 저는 오늘 저기 토론회 자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어떤 진정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저희 자료집을 아마 인권위원회 쪽에 제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권위원회 쪽에서 좀 내용을 봤으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좀 기술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여러 과거 참사들에 대한 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느껴온 부분이 스텔라 데이지호에서도 마찬가지로 재현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여전히 그 재난이나 참사에 대해서 그 국가는 시혜적인 입장을 계속 취하는 것 같습니다. 뭐 피해자분들이 거의 투사가 되어서 요구를 해야 하나씩 해주고 뭔가 그 인권의 문제를 계속 국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시혜의 문제로 접근함으로써 이제 피해자분들은 계속 고통을 받게 되는 이 악순환이 끊이지를 않고 있는데 사실 특히 이 기재부 아까 기재부 차관의 말씀 얘기도 아마 피해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그 기본권 보호를 잘하라고 상권 분립이 있고 그 상권에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가 권력이 결국은 한번 제도화되고 나면 그 기본권 보호라는 목적을 자꾸 잊어버리고 자기 자체 집행 기관의 어떤 이해관계를 제 1순위로 놓고 자꾸만 법을 집행하게 된다. 저는 그건 아주 사소한 문제부터 이 참사에서의 중요한 문제까지 좀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바인데, 뭐 예를 들면은 법원이 사실은 인권 보호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판사들의 이해관계를 먼저 앞세운다든지, 뭐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기재부는 뭐 예전에 세월호 특조위 때도 마찬가지고 사참위 때도 마찬가지지만 마치 그 예산을 쓰는 것을 자기 돈 지급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무조건 예산 절감,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이런 예산을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그렇게 헌법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예산은 절감해야 되고 당신들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거는 특정 사건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맞지 않다라는 아주 잘못된 논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헌법으로 복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 인권을 위한 변론에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그냥 같이 보시면 기본적으로 재난 상황에서도 헌법과 기본권은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인권위원회에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인권 의식이 바뀌었다. 그 바뀐 인권 의식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바뀐 변화된 인권 의식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중간에 보면 저희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것이 기본적으로 거의 매일 안전 문제를 우리 눈으로 귀로 직접 접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돼서 사고를 당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사고를 사실 개인적인 운의 문제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매일 접근을 그 인터넷이나 통신을 통해서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운이 좋아서 여기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인권의식 자체는 또 정보가 많아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죠. 예전에 그 삼풍백화점 참사라든지 이런 참사들은 참사 자체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국가가 차단하는 게 너무 쉬웠어요. 그 직접 피해자분들이 아니면. 그래서 뭐 참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 해봐야 100서 정도를 아주 어렵게 구할 수 있는데 그 100서에는 공무원들이 우리 정말 고생했다 정도를 남기고 끝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세월호 참사 때부터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그걸 목격하기 시작한 거죠.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리고 피해자분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거고, 그런 목소리들이 뭐 유튜브든 어디든 아무리 언론을 막아도 그렇게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 양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당한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고, 저는 이것이 사실은 국민들이 일상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큰 어떤 흐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민주주의나 뭐 경제적 민주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의 민주주의고, 일상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인권이 현실에서 지켜지는 것, 법전에 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인권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박근혜 정부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많이 바뀔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근본적인 변화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매우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대통령이 하나 바뀐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재난과 안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으로의 회복이다. 근데 사실 잘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우리가 헌법이나 기본권을 규정하게 된 것은 사실 세계 인권선언으로부터 올라가는데, 그 세계 인권선언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들의 고통에 주목한 것이거든요. 신이 아닌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면서부터 그것들을 자유라는 이름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구체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재난 상황에서는 기본권은 언제나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기본권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만 해석이 되오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까지도 재난 상황에서는 국가가 노력을 할 책무는 규정이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경찰들은 재난 피해자들을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민원인 정도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정말 안 바뀌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어떤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이 지원이라는 것을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구호로, 지금도 여전히 재해구호법이 작동하고 있고요, 구호를 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적극적인 수색 및 시신의 인도적인 인계, 정확한 정보 제공, 참여, 진상규명, 재발 방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목소리가 이 피해자분들이 어떤 참사를 불문하고 막상 참사 피해자가 됐을 때 호소하게 되는 이 목소리가 너무나 공통점이 있다. 그렇다면 이 공통점들은 이제는 권리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법률적인 권리로 반드시 명시가 아직은 안 되어 있지만 헌법에서 이미 충분히 추출 가능한 권리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명권과 기본권이 결국 재난 상황에서도 지켜지길 바라는 것으로 너무 당연한 요구인데, 오히려 특히 실종자 가족분들은 세월호 참사 때도 그렇고 지금 이번 스텔라 데이지호 참사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가족을 아예 찾지를 못한 거잖아요. 가장 극심한 기본권 침해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작 공무원들은 그런 특수성조차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의 어떤 공통된 고통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개별적 고통에 대해서도 너무나 무지하다. 그래서 그 헌법과 기본권은 국민들은 그것이 내 참사 상황이든 현실에서든 살아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공무원들은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해야 될 의무가 어디 있냐, 오히려 자기 부처에서 제정한 지침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완전 극과 극의 상황이 되는 거죠. 거기서 피해자분들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참사에서도 재현된 부분이 지금 현재 유해 수습과 진상규명의 장기간 지연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세월호 참사 때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 때랑 똑같은데요. 그 매순간 전문성이 없는 피해자들한테,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이 목소리를 높이면 피해자분들한테 그러면 너희가 책임져라 라고 하면서 막상 실질적으로 결정권이 없는데도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취하거나 또 정작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정보 제공이나 참여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피해 최소화에 부합하는 상황인지 다시 한번 우리는 피해자분들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그 고통을 권리화하는 것을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44페이지의 생명권 안전권의 침해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원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사실은 특히 산업재해, 이 사건도 산업재해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산업재해든 참사든 우리 사회에서는 재산상 피해보다
사람의 피해를 더 가볍게 취급하는 아주 안 좋은 사실은 문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의 가장 그 정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는 사법부인 거고요. 법원이나 검찰에서 언제나 그 양형의 관례를 기준으로 매우 약한 처벌을 해왔고 손해배상 금액도 매우 약하게 인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산권 침해보다 생명권 침해가 더 가볍게 취급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사실은 피해자분들의 어떤 관점하고 그 우리 국가의 어떤 권리구제라는 법 체계 사이에 괴리가 있는 거는 기존 사법에서는 만약에 생명권이 침해됐다라고 하면은 그래 민사상으로 그 사람이 벌 수 있었던 돈을 또는 위로금 정도를 손해배상으로 인정해 줄게.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뭐 범죄에 해당하면 처벌하면 됐어. 이걸로 끝이야. 그걸로 국가가 할 권리구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사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피해자분들은 거기에 사실은 모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뭐 형사처벌의 수준이 낮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과연 생명권이 이렇게 돈으로 단순하게 치환될 수 있는 문제인가 라는 점에서 사실 이런 괴리가 아주 깊은 상태인데요. 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기회에 정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된 유일한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거든요. 그래서 다른 관계기관들에 대해서 변화하는 인권의식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그 의식에 맞춰서 인권 보호의 수준을 향상시킬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사건 진정을 봐줬으면 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저희 이번 참사에서 본 국가의 위법한 책무 위반과 인권 침해에 대해서 보면 일단 결론을 먼저 썼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거는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공직사회의 일부이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안에 비해서 매우 둔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시피. 그러나 그 관련 법들을 잘 살펴보면 이것은 재량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명백한 기본권 침해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실종자 가족들이 처한 상황은 앞서 우리 가족분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 분 한 분 제가 이름을 적었습니다. 현재 22명이 실종 상태이고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구의 유해도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설명에서 본 것처럼 저는 마샬 제도인가 거기서는 보고서를 어찌됐건 참사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보고서 하나 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 많이 놀랬고요. 그리고 관계 법령을 한번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헌법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뭐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 사실은 이것들은 국가가 할 의무라고 돼 있지만 국가라는 것은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헌법 7조에서는 공무원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우리는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조에서는 그 재해에 대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시면 그 노력을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예방을 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지만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 의무, 그리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스텔라 데이지오 참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신속한 대응과 복구 계획을 수립을 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고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사실 다른 법에 대해서 특별 우선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56조에서는 해상에서의 긴급구조라고 해서 이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돼 있거든요. 이 법이 사실은 세월호 참사에서도 문제가 됐던 법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유추할 수 있는 적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조를 보시면 수색이라는 것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해서 조난을 당한 사람, 보통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면 이건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만약에 사망을 하고 나서라고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사실 구조 같은 경우에는 구조라는 개념에는 조난을 당한 사람이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수색은 그게 아니거든요.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수색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23조를 보면은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과 선박 등의 순항과 등등에 대해서 수색 구조가 필요한 경우는 중앙구조본부장이 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거 규정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이 의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24조를 보면 구조 활동에 대해서 종료 또는 중지를 재량 규정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 활동을 만료하거나 생존자를 구조할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등 더 이상 구조 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 활동을 종료 또는 중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다항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또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법 자체도 그렇지만 제정문을 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요 골자를 보시면 인권의 헌법적 보장과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의 보호와 향상, 결국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사건에서 국가의 피해 최소화 책무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면은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피해 최소화를 노력할 책무는 결국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거고요. 이렇게 책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될 인권이 존재한다는 걸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 최소화라는 것은 생명권의 침해를 막기 위한 구조가 당연히 최우선이겠죠. 하지만 침해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그 유해를 수습해서 가족에게 인계하기 위한 노력도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소 판시인데요. 생명권이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고 모든 기본권의 전제다라고 하는 걸 헌법재판소는 명시한 바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사실 유해를 수습할 책무는 어떤 재산권 침해에 따른 회복보다 우위에 있는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상응하는 최우선의 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번에 한강에서 돌아가신 청년분을 수습하는 것도 떠올려 보면 각종 범죄로 살해 또는 사망하거나 그러한 범죄 혐의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우리는 육상 경찰이 엄청나게 투입되는 걸로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해를 수습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병력과 예산을 투입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우리 사회에서 유해를 수습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사에 필요한 증거 보전의 측면을 넘어서는 걸로 인식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권이 침해된 경우 뒤따르는 국가의 피해 최소화의 책무로서 책무이자 피해자들의 권리로 인식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가 끝까지 미수습자들의 유해 수습을 위해 노력한 점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은 이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결정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문제인가라는 부분을 사실 고민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세월호 참사의 경우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고요. 인양 자체가 아주 늦어졌죠. 그래서 인양이 되기도 전에 재판은 끝나버렸어요. 근데 인양을 사실 그렇게까지 미룰 수 있는가? 그리고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날 인양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자의적인 처분인 거죠. 이것이 인권의 문제로 인식된다면 사실은 모든 국민들에게 이런 문제가 벌어지면 똑같이 법 집행이 법률 근거의 규정에 의해서 이건 인권의 문제라고 공무원들이 의식을 하고 똑같이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지연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매우 어떤 정권이냐 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국민들의 관심사가 어느 정도냐 비판 여론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 피해자분들은 목숨 걸고 자꾸 투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은 권리는 사실 권리가 아닌
그런 현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저는 이 4년 동안이나 방치가 되고 있는데 블랙박스 수거를 위한 수색은 실시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유해를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수준의 평등권 침해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색이라는 것은 어차피 생존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그 선박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24조에서 구조 활동도 역시 종료의 어떤 요건을 좀 엄격하게 구조할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구조 활동을 종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수색 같은 경우에는 따로 종료 규정을 아예 두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유해를 수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도 매우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23조를 보면 수색 활동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책무니까 중앙구조본부장에게 그 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게 민간 기업의 책임이었다면은 굳이 그런 수색 활동을 하라고 공무원을 보낼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법은 그 수색의 문제를 민간 기업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색은 국가의 참사가 분명하고 그다음에 어떤 범죄 가해자한테도 수색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가해 기업이나 가해자에게 수색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 같은 걸 고려를 해보면 지금 민간 기업의 책임이라는 기재부 차관의 발언과 태도는 거의 무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재부 차관은 결국 불특정 다수를 위해 쓰는 세금은 정당하지만 특정 사건을 위해서 세금을 쓰는 건 정당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 사실은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급여를 세금으로 지급하고 또 특정 범죄, 여러 범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개인은 공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거거든요. 수사와 재판, 그러니까 검찰이나 법원의 공무원들의 월급은 다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그러면 그 공무원들을 위한 거냐, 그 돈들이. 그게 아니죠.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는 데 쓰는 것이 세금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개인을 위해서 세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진실 발견이라는 가치, 그다음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세금을 쓰는 거라면 지금 이 예산을 투입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도 보호할 기본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특정 사건이냐 아니냐라고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기재부 차관이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로를 깔거나 공원을 만들거나 전직 대통령을 기념하는 사업을 하느라고 사실은 몇백억 원씩 그 예산서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거의 150억 원이 기본이에요, 사실은. 그 대통령 기념 사업 같은 거 하는데 그 정도 예산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거니까 써도 되는 예산이고 어떤 사건에 있어서 지금 유해를 수습하는 데 오히려 기준을 마련하지는 못할 망정 어떤 참사에 있어서 아니면 모든 참사에 있어서 균등하게 그렇게 가야 된다. 오히려 본인들이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요구해야 될 공무원들이 그 기준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이거는 세금은 공무원들이 문제됐을 때만 쓰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그 팽배해진 공무원들의 잘못된 인식이어서 이제는 저는 이제 분노할 힘도 없어요. 아주 사소한 거부터 막상 그 조사위원회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그 공무원들이 마치 이제 피해자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을 자꾸만 막 무슨 유용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행동을 하고 본인들이 무슨 뭘 받아가는 것은 어떻게든 명목을 만들어서 하고 저는 그런 장면을 너무 많이 봐서 너무너무 질리면서도 동시에 진짜 이제는 말할 힘도 없는데 이런 부분을 기재부 차관이라는 분이 공공의 석상에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우 수치스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공무원의 자기 의무 관련된 판례를 보더라도 현재의 부작위 상태는 구체적인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부작위가 문제되는 게 어떤 경우냐? 형식적인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뭐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런 사안에서 공무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나한테 여기에 예산을 쓰라 또는
그 유해를 수습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어딨냐, 그런 조항도 없는데 나보고 예산을 쓰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인데, 애초에 판례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뭐라고 보냐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해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꼭 그런 법령의 근거가 없더라도 위험을 배제할 장애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 사건은 경찰 공무원들한테 주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뭔가 뭐 총기를 들고 막 사람들이 위협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일권하지 않았거나,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다치거나 뭐 사망을 했을 때 국가배상 청구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례이긴 한데요. 이 논리 자체는 저는 충분히 이런 정책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차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하나를 빠뜨렸는데, 이태원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그 진상규명 자체가 현저하게 지연됐다. 거기는 20년이 걸렸는데요. 그 진범이 잡히는데 20년이 걸렸는데, 이런 진상규명이 현저하게 지연된 경우에 인격권 침해를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도 애초에 공무원들은 사실 그런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이 사건이 지금 스텔라 데이지오 사건 역시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리에 따르면 이미 생명권이 침해된 경우 유해를 수습할 수 있음에도 수습하지 않고, 유해로 추정되는 사물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거는 일단 국가 스스로가 예산에 무분별한 낭비를 초래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미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상태에서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국가의 책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인간 존엄성과 행복주권 침해 및 정신적 고통이 지속될 위험을 배제할 자기 의무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보호의 증진에 집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일한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떤 예산의 문제라든지 다른 부분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인권의 관점에서 국민의 인권의식과 눈높이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뭐 예산 편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본다면 그 기준이라도 마련을 하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외교부 등 정부 부처의 재난 상황이나 실종자 가족,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도 증진, 적극 대응 노력, 그다음에 국회에 대해서는 법령의 재개정, 또 가해기업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 이행 등등 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꼭 그 인권위원회에서는 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발제는 스텔라 데이지오 심해수색과 기본권이라는 제목으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님께서 다음 발제를 이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상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제 칼럼에는 오늘 10시에 이 토론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마음 놓고 10시에 보니까 2시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 인권위에서 1시부터 강의가 있어가지고 뭐 부랴부랴 하여튼 대충 조정을 해서 강의부터 먼저 하고 지금 쫓아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러니까 이 심해수색을 하지 아니한 이 국가의 조치가 인권 침해다. 특히 그 뭐 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주로 이제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겠죠. 논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해수색을 해야 될 권리, 이것이 인권에 해당되는가? 그리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아니하는 국가의 그 부작위, 뭐 의무 혜택죠. 그것이 그러니까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위반인가?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 논의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인 것 같습니다. 헌법 전문에 보면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그리고 한참 넘어가서 맨 마지막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재 목적이 나옵니다. 국가 이성이라고 그러죠. 그 이제 국가의 존재 목적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한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헌법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만들고 정부를 만들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해야 될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가, 이 국가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스텔라 데이지호의 침몰과 연관되어서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부도 없어지고 국가도 없어지고 남아 있는 것은 정말 그 아픔에, 슬픔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유족들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오늘 발제는 이 대한민국의 부재 증명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인권은 여지없이 침해되고 있다. 그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제 발제가 29페이지 이제 그 관련된 이야기라는데요. 우선 이 그 권리가 인권이냐 기본권이냐, 뭐 저는 헌법을 다루니까 일단 기본권이라는 관점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우리 헌법에 의하면은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인간이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죠. 개개의 인간이 아니고요. 또 국가의 부속물도 아니고 헌법재판소 말 맞다나 인격주의적인 인간관을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생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생활과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생각들을 고쳐나가는 그런 존재. 부단히 공동체와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자신을 바꾸어 나가는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관계 속에서의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맺게 되는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원초적인 것은 가족일 것입니다. 요거는 굳이 뭐 가족의 기원사 같은 걸 따지지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의식 수준에 의하자면은 가족이라는 것은 가장 구체적인 그런 생활 단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 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자라면서 또 생활하면서 자신의 그 인격의 상당 부분을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정체성을 획득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헌법에서 그 인간의 존엄과 같이 또는 인격권,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상당 부분들이 전부 가족 생활에서 형성이 됩니다. 나와 부모와의 관계, 나와 형제 남매와의 관계, 그 속에서 나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우리 헌법 36조 1항에서는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양성평등 조항을 이야기합니다만은 그것보다 앞서 있는 게 개인의 존엄입니다. 그 개인의 존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족 생활을 구성하는 기본 원리이자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가족 생활이 개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최소 단위가 된다는 것을 선언한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 때문에 뭐 제 발제문에는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미국에서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행복 추구권 또는 자기 운명 결정권, 성격 자기 결정권,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게 미국의 프라이버시권인데요. 미국에서 이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하는 근거는 수정헌법 제1조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그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결사의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자유. 바로 거기에서부터 프라이버시가 형성된다. 이 사적인 인격이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결합하는 그 가장 기초적인 단위는 가족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그 가족들을 떠나보낼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가족들은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그 사람들의 경우에 자기의 인격 또는 자기의 신체 곳곳에 가족들의 흔적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족을 떼어놓고 자기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이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러니까 자기 몸의 일부였던 생활의 일부였던 가족을 상실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를 상실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가족의 상실을 자기의 상실로 이어내지 않죠. 떠나보냅니다.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몸의 일부였던 생활의 일부였던 그 가족을 어느 정도 분리를 시키고 그리고 떠나보내고 떠나보낸 그 결여된 공간을 자기가 스스로 메꾸어 나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애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행사도 4.16 재단에서 주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세월호 그 2주기 때입니까? 4.16 인권선언을 합니다.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 애도할 권리였죠. 내 생활의, 내 신체의, 내 삶의 일부분이었던 나의 가족들을 떠나보내고 그 떠나보낸 공간을 나 스스로 또 다른 사람과 더불어 메꾸어내는 그래서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권리. 바로 이것이 애도할 권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과정에 장례를 치를 권리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장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거는 뭐 그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생활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의례에 해당되는 것이 장사입니다. 이게 이제 나를 재구성하는 그런 형식적인 그 행사들인 것이죠. 떠나보내는 행사인 것이고요. 나를 다시 만드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행사라는 그런 행위에 들어가지만은 그 내면에는 나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 그 모든 것들을 그 행사의 장에 직결시키고 그 떠나가는 자와 더불어서 나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같이 떠나보내는 바로 그런 것. 그게 바로 장례의 기본적인 내용이죠. 바로 그 때문에 장례라는 것은 혼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친족 공동체와 더불어 이루어지거나 마을 공동체와 더불어 이루어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공동체가 나서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프기 때문이죠. 그만큼 어떤 잘라내는 내 육신의 일부를 잘라내는 그런 그 외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는 장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장례는 적어도 인류의 어떤 그 법 감정에서 너무나 중요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의례이자 윤리이자 규범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그러니까 그 인간성 구성하는 떠나보내는 애도하는 자의 인격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영역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것은 인권의 개념으로 엮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삶을 구성하는 나의 생각을 구성하는 나의 생활을 구성하는 더 나아가서 나의 인격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뭐 그 헌법재판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반민족 행위자 뭐 처벌 그거에 관련돼서 내려진 판결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31페이지 밑에 적었는데요. 유족의 명예 또는 유족의 그 뭡니까 사자에 대한 경애 충모의 정을 침해한다. 이게 인격권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원이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실 뭐 앞서 서론에서 안티고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뭐 안티고네는 여러 가지 해석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국가의 명령이 아니라 국가의 법이 아니라 인간의 당연한 도리, 윤리
내지는 인간의 권리로서 최초로 이야기됐던 것이 안티고네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빠가 반역을 하면서 죽었다는 이유로 장례를 치르지 말아라고 국왕이 명령을 하자 안티고네는 그 명령을 위반하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처형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뭐 그리스 비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적어도 국가법에 대항하는 개인의 법 내지는 어떤 개인의 윤리의 문제, 뭐 여기서 말하는 개인이라고 그러지만은 엄밀히 본다면 인간의 윤리죠. 그 인간의 윤리의 핵심에 애도할 권리를 넣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만든 문헌상에서 최초로 국가의 명령에 저항하는 그런 그 언급의 소재가 장례를 치를 권리였고 애도할 권리였죠. 그만큼 이 권리는 인간 본성의 핵심에 들어가 있는 그런 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제 애도할 권리는 살아남은 자의 권리입니다. 반면에 떠난 자의 권리도 존재하죠. 인간으로서 품위 있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권리. 뭐 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숨을 거두고 난 뒤에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 품위 있는 그런 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헌법재판소가 거듭해서 인정하고 있는 망자, 사자, 죽은 자의 인격권에 해당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를 인간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은 그런 의례를 통해서 떠나보내어지는 바로 그런 권리죠. 그러니까 뭐 적어도 최저한도의 기준에 의한 그런 장사를 치루어질 권리, 뭐 그것도 우리가 하나의 인권의 영역으로 포섭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사자에 대해서 인격을 인정할 이유가 뭐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헌법에 있어서는 또 인권법에 있어서 일관되는 원칙이죠. 인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태아라 하더라도 또는 사자라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인격권은 인정돼야 된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사건에서 인권의 이야기는 두 가지로 되겠죠. 둘 다 인격권인데요. 그러니까 유족들의 인격권, 애도할 권리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자의 인격권, 품위 있는 하직을 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거론되어야 될 것이고 바로 그런 것들이 헌법 10조에서 말하는 국가가 최대한도로 보호해야 될 그런 인권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과연 그러면은 국가는 그 인권을 어느 정도로 보호해야 되느냐? 보통 이제 인권의 보호에 있어서 국가의 의무는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존중의 의무, 보호의 의무, 충족의 의무. 자, 이랬을 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존중의 의무와 보호의 의무가 동시에 작용하는 영역일 것입니다. 국가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된다는 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사실 재난이나 사고가 닥쳤을 때 그랬을 때는 국가는 일차적인 잘못은 없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기본권 보호 의무가 바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특정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의 포괄적인 인권 보호 의무, 보통 이제 국제인권법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마진 오브 어소시에이션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재량에 들어간다라고 방치하고 있는 개별 국가에 맡기고 있는 영역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재량에만 의존되지 않는 재량권이 축소되어서 반드시 그런 보호 의무를 보호 행위를 발동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것들이 그러니까 34페이지부터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유권 규약에서도 그러니까 자유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호하라.
라는 그런 국가 의무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 과정에서도 그런 판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뭡니까? 유럽 인권 그 재판소 판결이죠. 34페이지 밑에 있는데요. 이 쉐링 사건입니다. 이 쉐링이라는 친구가 그러니까 그 뭡니까? 미국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그 사람을 미국 버지니아주로 송환을 하려고 그럽니다. 문제는 미국 버지니아주는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버지니아주에 송환되는 순간 사형 판결을 받아서 사형제도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게 유럽의 일반적인 기준이니까요. 그러니까 인권 침해국으로 송환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이제 이랬을 때 이 유럽 인권 재판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국가는 이런 경우에는 이 쉐링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다. 그래서 송환하지 말아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그 인권 보호 의무가 생기는 거죠. 송환의 요건이 충족이 되었고 또 송환해달라고 요청이 됐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 친구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국 정부는 이 친구를 송환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물론 그 결정이 있고 난 뒤에 이제 버지니아 그 주 정부에서 이 친구 송환해도 사형 선고 안 할게. 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송환했고 지금 아마 아직 교도소에 있다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뭐 그렇게 되기는 했습니다. 요 판단은 다시 1998년에 그 오스만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오스만 부자인데요. 이게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밀키입니까? 하여튼 이제 아빠 아들 둘이가 있는데요.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이 여기에 조금 유아 성애자 비슷한가 봐요. 확실치는 않는데요. 어쨌든 애한테 자꾸 치근덕거리고 또 다른 학생한테도 치근덕거리고 그랬나 봅니다. 그리고 그 증후가 있어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 동네 교육위원회한테 몇 번 편지도 보내고 이 친구 정직을 시키든 휴직을 시키든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경찰서에도 신고를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교육 당국이나 경찰이나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빠제시죠. 빠제라고 읽어야 됩니까? 루이스, 그냥 루이스라고 할게요. 루이스라는 선생이 결국은 이 오스만 집에 찾아와 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애를 중상해를 입히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영국 정부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그러죠. 왜냐하면은 어떤 위험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위험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특정되지를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정부로서는 특별히 무언가 조치를 해야 될 국가적인 그러니까 법상의 의무는 없다. 뭐 윤리적인 책임을 지라면 또는 정치적인 책임은 모르겠는데 법적인 책임은 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니까 유럽 인권재판소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고 그 증후가 나타났다면 그에 상응해서 정부는 그것을 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야 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국가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 엄밀히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 이론이라든지 행정법학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구체적인 사건으로 이제 드러났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행정법원은 아직도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든지 재량의 수축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내 행정법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입니다. 인권의 문제입니다. 법률의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법원이 이야기하는 법률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법을 초월하는 인권법의 영역 또는 인권의 영역 속에서 무엇이 합당한 국가의 조치인지 무엇이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구히 보장하는 것을
국가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이 국가 체제에서의 국가 의무인지 이것을 확정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행정법원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유럽 인권법원의 판단을 쳐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유럽 인권재판소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 유사한 판결들을 무수히 내놓습니다. 특히 이제 아동 학대의 경우에는 그렇거든요. 외부에서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정후만 있지, 예우만 있지, 실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아동에게 해악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유럽인권재판소는 그 국가가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했다는 그런 판정을 내리죠. 계속 그런 판정이 이어졌는데요. 우리 그 인권위원회도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국내법상의 의무가 어떻게 발생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인권 침해의 정후 내지는 예우가 있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또는 구제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이 존재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개입 의무, 적극적인 인권 보호 의무를 인정하는 그런 식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스텔라 데이지오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했던 대처들은 이 앞선 그 발제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으니까 더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유해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유해를 발굴할 수 있는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갖춘 그런 떠남의 의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가능성이 개연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조처할 수 있는 국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아무런 조치로 나아가지 않는 것. 문자 그대로 순수하게 국가의 부작이죠. 그 자체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인권 침해적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는 재량 수축론을 적용하든 그렇지 않으면은 유럽 인권재판소가 이야기하는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론을 적용을 하든 무엇을 적용을 하든 어쨌든 국가는 그 행위 부작위로서 인권 침해했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37페이지 보시고요. 또 한편에서는 38페이지에 간단히 언급했는데요. 돈이 없다.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8번째 강대국이 돼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강력한 국가가 1960년대식 결핍의 사고를 해서는 안 되죠.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목전에 인권 침해의 현실이 존재하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능력이 존재한다면 일단은 긴급 구제가 우선이죠.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예산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구상권을 통해서 보존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가에서 이 정도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을 핑계대어서 못한다는 거 사실 영국 법원의 판결이 하나가 있습니다. M2F인데요.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을 한 그러나 수술을 하지 아니한 이 친구가 영국 법에 따라서 성전환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2년의 숙려 기간을 거치라는 요건에 걸리게 됩니다. 교도소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숙려 기간 여성으로서 2년 동안 생활하려면은 남성 교도소에서 여성 교도소로 이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단이 난 거죠. 이 사람은 성폭력 증거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 이제 반대를 하는데 교도소 측에서 가장 큰 반대의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여성 교도소에 가면은 그에 상응하는 경비원을 붙여야 된다. 그 예산이 2만 파운드 정도, 연간 2만 파운드 정도 든다. 2만 파운드입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한 2억 정도 드는 걸로 그랬습니다.
그때 환율로요. 어쨌든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영국 법원에서 뭐라고 판단했냐면은 예산은 그러한 인권 보호의 변명거리가 되지 못한다라고 판결합니다. 아주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면 요지는 간단합니다. 그런 예산이 들더라도 이감시켜라는 거죠. 왜 우리 대한민국 국가기관은 이런 영국의 이야기들을 참조하지 않을까요? 참 깝깝합니다. 사실 결론인데요. 40페이지입니다. 정말 이 사건하고 대비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2011년 1월 달에 이제 사모회원 소속인 상선 하나가 소말리아에서 해적한테 납치가 됩니다. 그 유명한 아덴만 구조작전인가 하여튼 작전입니다. 이거 아까 우리 오지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있죠.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예산을 쓸 수 있지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을 위해서는 예산을 쓰지 못한다.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사건입니까? 구체적인 개별적인 개인의 사건입니까? 그 사적인 선박회사의 배가 압류가 되었고 그 선원들이 납치가 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해군들의 생명까지 걸어가면서 작전에 나섰습니다. 그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제한 것을 지금까지도 자랑하고 있죠. 엄청나게 성공적인 작전이었다. 그런데 왜 스텔라 데이지호에 대해서만큼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개인의 문제다라고 넘겨버리는 건지, 이 두 사건은 무엇이 다른 것인지 한번 그 설명을 구하고 싶습니다. 프랑스 인권선언에 15조에 그런 게 있죠. 사회의 구성원들은 그 공직자에게 그 조치에 대한 답변을 구할 권리가 있다. 정말 그 조항을 한번 인용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해양수산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지재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 이 아덴만 사건에 투여했던 그 인력과 물자와 예산, 그리고 그 부담, 비용, 그것과 이 사건은 무엇이 다른 것인지 설명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어도 지금 우리 체제에서는 인권위원회가 먼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올바른 결정을 바랍니다. 제 발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2부 발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제해 주신 오지연 변호사님과 그리고 한상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후 3부 순서는 종합 토론으로 좌장으로 박래군 4.16 재단 상임이사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잠시 시간이 좀 오래된 관계로 10분간 휴식하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스텔라 데이지오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사라졌다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 바닷속 4,000m 바닷속 심해에 아직 우리 가족들의 유골이, 유품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스텔라 데이지오는 단순하게 어쩌다가 배 한 척이 침몰한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의 커다란 사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우리가 수없이 무시하고 지나갔던 아주 경미한 전조 증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스텔라 데이지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몰하기 이전에 이미 스텔라 데이지호는
여기저기 틀어지고 물이 새고 갈라지고 정말 결함이 너무나도 많은 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선박에 결함이 있다면 그 결함을 반드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의무를 강제하도록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폴라리스 쉬핑은 스텔라 데이즈호뿐만 아니라 비슷한 다른 개조 화물선들의 수많은 결함들을, 수많은 침몰의 전조 증상들을 애써 무시하고 그저 탐욕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다른 선박들 위험합니다. 개조한 화물선들 모조리 위험합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 모조리 목숨 걸고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 선원들의 가족들 언제 다시 저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도 길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내 동생은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어도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스텔라 데이즈의 침몰 원인을 끝까지 밝혀달라고 저희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언젠간 7년이 되겠지 이제. 그 전에 찾아야지 재용이를. 찾아야지. 근데 우리가 7년이 될 때까지 앞으로 3년을 어떻게 보내는 게 현명하게 보내는 건지, 어떻게 싸우는 건지 현명하게 지금. 보내는 건지 우리도 지금 알려주면 좋을 것 3년이면 우리는 10년. 자기 진짜. 처음에 유해가 발견되었다고 했던 날짜가 2019년 2월 21일 아침 7시였어요. 한국 시간으로. 그래서 7시에 저희 배에 탑승했었던 저희 가족이 연락이 온 거예요. 유해 발견. 딱 한마디 문자를 받고 그 다음엔 배에서는 통신이 끊겼어요. 저희는 그 다음에 연락도 안 되지, 배에 탄 가족은 연락도 안 되지. 저희는 여기서 비상이 났죠. 그래서 당장 외교부 쪽에 연락을 해서 유해 발견됐다고 하는데 알고 있느냐 했더니 외교부도 미처 그 연락을 당시에 받질 못했는지 상황을 확인해 보겠다고 하고 계속 연락을 기다렸지만 더 이상 어떤 답변도 없었어요. 유해가 발견되면 저희는 당연히 수습을 할 줄 알고 기대했는데 유해 수습 자체가 왜 검토해야 될 사항인지가 이해가 안 갔어요. 지금도 그 심정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2년이 벌써 지났잖아요. 저희는 그 지금까지도 왜 이걸 수습을 안 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인데 외교부는 냉정하게 얘기를 해요. 계약에 포함이 안 돼 있었다라고. 근데 나중에 저희가 국회 공청회 때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계약하기 50일 전에 유해 발견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얘기가 오갔다는 거예요. 해경이 유해 발견되면 어떡할 거냐라고 심해 수색하는 업체한테 질문을 했고 심해 수색하는 업체가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유해 발견의 가능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수습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었는데 그 50일이 지나서 했던 계약서에 왜 유해 수습이 포함이 안 돼 있는지가 저희는 이해가 안 가요.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기 전부터 그 선거 유세장을 몇 번을 찾아다녔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희 손을 꼭 붙잡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시면 반드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해서 저희는 좀 믿음이 정말 컸죠. 더군다나 촛불 정부가 탄생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는 대통령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당시에 장관이 임명되기까지 또 몇 개월이 걸렸고요. 또 그 몇 개월 걸리는 사이에 그 장관이 임명이 된다고 해도 또 그 조직, 공무원 조직에 그 관료화되어 있는 그 체계 안에서 어떤 장관이 어떤 명령이나 이런 걸 수행하는 거는 또 그 공무원들이 해야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또
움직이질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의지가 있었다고 해도 밑에 전부 그 의지에 대해서 실제 실무를 수행해야 되는 공무원들까지 전달돼서 그 과정에서 이게 저희가 원하는 어떤 명쾌한 해답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심해 수색을 실시하기까지도 2년이나 시간이 걸렸던 것이고 1차 심해 수색 이후에 지금 2차 심해 수색을 해달라고 하지만 또 2년이나 시간이 지금 시간이 또 지나가게 된 거거든요. 이제 대통령 임기가 1년 남아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그래도 마지막 희망,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스텔라데이지오 2차 심해 수색을 해서 원인을 밝혀주시고 유해 수습을 해주실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갖고서 청와대 앞에서 오늘 침몰 참사 4년 기자회견도 하고 또 시민 피켓팅도 하고 각 또 대통령께 드리는 국민들의 메시지를 담아서 대통령께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걱정은 뭐냐면 대통령께서 과연 인지하실까? 또 대통령께서 실제적으로 이걸 인지하신다면 저는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걸로 저는 믿고 있는데 이게 보고되는 과정에서 뭔가 또 와전되거나 아니면 빠지거나 저희의 어떤 메시지, 국민들의 메시지가 과연 잘 전달될까?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다음에 영주 씨나 누구 한 명이 요거 말씀해서 드리고. 아, 이거 컵. 알겠습니다. 꼭 대통령님께 꼭 전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님께 드리는 메시지를 여기 다 적어 주신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